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개겨봐 하재인. 내 잘난 집안 배경으로 이 지옥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지. 2025년 여름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쌍용연대. 축축한 흙냄새와 화약냄새가 섞인 공기가 숨막히게 폐부를 찔러왔다. 훈련장 한쪽 햇볕이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컨테이너 막사 안.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이지만 칼날 같은 군기가 서린 전문 하사 하재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오른팔은 시퍼런 멍으로 가득했고 찢어진 군복 틈으로 붉은 피가 살짝 배어나왔다. 그녀의 맞은편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는 연대장 김태식 대령의 눈빛은 비열하고 사악했다. 김 대령은 손에 든 뜨거운 커피 잔을 들여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개겨봐 하재인. 내 잘난 집안 배경으로 이 지옥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지. 김 대령이 나른하게 은조렸다. 특전사 707특임대 출신 가족? 준장 삼촌, 중장 고모부, 준장 고모, 거기에 중장 전역자 할아버지까지. 아주 대단한 로열 패밀리 납셨어. 하지만 말이야, 여기는 12사단 쌍용연대. 내 할아버지가 중장으로 전역했든 내 삼촌이 별을 달았든 이 순간 내 머리 위에는 김태식이라는 별이 떠 있다는 걸 잊지 마. 제인은 고통과 분노로 눈물을 참았다. 군입대는 제인에게 선택지가 아니었다. 707 특임대 출신인 부모님이 그녀가 군인의 길을 걷길 강력하게 원했고 전문 하사로 지원하지 않으면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극단적인 협박까지 했다. 특수부대 출신 장성들이 질비한 가문의 압박에 그녀는 결국 자의가 아닌 타의로 군복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가 받는 것은 명예가 아닌 폭력과 부조리였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작전 계획서 규정대로 3번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훈련 중 장비 점검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제가 김 연대장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김 대령은 피식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부당한 대우? 하하. 군대라는 곳은 말이야 하하사. 이유가 아니라 위계로 돌아가는 곳이야. 내가 널 부당하게 대우하고 싶으면 그게 곧 이유야. 내가 하성웅 장군의 손녀라는 이유가 나를 더 자극하거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 미치겠어. 그는 커피 잔을 책상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제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오늘 야간 행군 훈련 내가 선두에서 인솔한다. 50kg 완전 군장 메고 그리고 그 멍든 팔로 총기를 분에 조립해서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보고해. 한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그땐 내 할아버지께 직접 전화해서 내가 얼마나 군 생활을 X같이 하는지 보고해 줄게. 제인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이 사람 일부러 이러고 있어. 내 가족을 끌어들이면서 나를 짓밟으려고. 그녀의 눈빛에 잠시 섬광 같은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군대는 항명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그녀는 겨우 대답했다. 김 대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군인이지. 나가서 준비해. 아, 그리고 소문 하나 더 내주지. 너희 부대원들이 다 알게. 하하사는 특혜 대신 부조리를 받고 있다고. 내가 널 괴롭히는 걸 즐기거든. 제인은 막사를 나서자마자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고통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더 컸다. 연대장의 부조리는 날마다 더해갔다. 합당하지 않은 명령, 폭언, 그리고 가끔은 군장의 무게를 이용한 물리적인 폭력까지.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만 자신을 인정해 줄 것 같은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희미한 소망 때문이었다.
며칠 후 제이는 3박 4일의 짧은 정기 휴가를 받았다. 강원도 인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헬쓱하게 야위어 있었고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은 왼쪽 뺨에는 옅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어깨와 팔은 군장 무게와 구타로 인해 통증이 심했다.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섰다. 할아버지 하성웅 전 중장은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707 특임대 초대 전후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특유의 강렬한 카리스마로 집안 분위기를 압도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다가 안쓰러운 손녀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하재인, 내 몰골이 이게 뭐냐? 군인으로서의 기상은 어디 가고 깡마른 꼴로 기어들어와. 제이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할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연대장님이 저를 괴롭히세요. 합당하지 않은 명령과 폭언 그리고 폭력을 가하세요. 저만 따로 불러내서 저희 가족 배경까지 들먹이면서. 제이는 멍든 팔과 뺨을 보여주려 군복 소매를 걷고 마스크를 내렸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다. 시끄럽다, 하재인. 그게 군대다. 이 녀석아. 내가 지금 어디 소풍 온 줄 알아?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야. 연대장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든 좀 거칠게 굴든 그게 다 널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하성웅 전 중장은 신문을 내던지며 경로했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우리가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을 땐 이보다 더한 일도 비일비재했어.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다. 내가 하성웅의 손녀라면 징징거릴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팔굽혀펴기를 해. 내가 약골이라 당하는 거야. 부조리를 당했다고 징징대는 것은 군인의 태도가 아니다. 제인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던 할아버지마저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의 차가운 일침은 연대장의 폭언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영혼을 베었다. 그날 이후 제인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부조리는 더욱 심해졌다. 김태식 연대장은 제인이 할아버지에게 하소연했음을 알았는지 그녀를 향한 괴롭힘의 수위를 높였다. 제인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살았다.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그저 숨만 쉬는 시체처럼 부대 내를 떠돌았다. 2달 후 늦가을이었다. 제인은 다시 정기 휴가를 받아 서울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 귀가는 이전과 달랐다. 서초구 방배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제인의 모습을 본 수행비서와 가정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인은 뼈만 남은 듯 야위어 있었고 군복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얼굴이었다. 왼쪽 눈두덩이는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뺨에는 손바닥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상처가 선명했다. 옷을 벗자 온몸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채찍 같은 자국들이 가득했다. 김태식 대령의 폭력이 이제 군기 확립의 선을 완전히 넘어선 범죄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했다. 제인 아가씨,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정부가 비명을 질렀다. 거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할아버지 하성웅 전 중장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재인, 내 이 꼴은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냐?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이 사라지고 경로로 떨렸다. 제인은 현관에 주저앉아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그때 저한테 그게 군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고 왔어요. 견뎌야 군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듯 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모습은 할아버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온몸의 상처와 피투성이의 얼굴, 그리고 넋나간 채 중얼거리는 손녀의 모습은 하성웅 전 중장의 머릿속에 수십 년 전 그가 겪었던 가혹한 훈련의 기억이 아닌 자신의 손녀가 학대당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성웅 전 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손녀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제인은 비틀거리며 한마디를 던졌다. 할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서초구 방배동의 고요한 저택을 산산조각 냈다. 하성웅 전 중장의 얼굴은 피가 쏠려 시뻘개졌고 그의 눈빛은 707특임대에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던 시절의 냉혹하고 무서운 빛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개자식이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의 극치였다. 하성웅 전 중장은 곧장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당장 하성태 중장, 고미진 준장, 그리고 고태영 준장에게 연락해. 서초동 태극회로 긴급 소집한다. 시간은 20분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조건 집합하라고 전해. 그리고 내 차를 준비시켜. 목표 지점은 강원도 인제군 제12보병사단 쌍용연대다.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거침없었다. 전쟁을 선포하는 장군의 목소리였다. 대한민국 군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하재인의 든든한 배경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0분 후 서초구 서초동의 한적한 고급 한정식집 별채. 하성웅 전 중장이 사적으로 만든 군 장성들의 비밀 모임인 태극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하성웅 전 중장의 아들 육군본부 감찰실장 하성태 중장 제인의 삼촌, 하성웅 전 중장의 사위이자 제인의 고모부 육군 제7기동군단장 고태영 준장, 그리고 하성웅 전 중장의 딸이자 제인의 고모 육군 수도방 위사령부 예하 부대장 고미진 준장이 긴급하게 도착했다. 3명의 현역 장성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지금 국방부 장관님 보고 직전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니. 하성태 중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성웅 전 중장은 테이블에 피 묻은 손수건 한 장과 제인의 멍든 얼굴 사진을 던졌다. 이걸 봐라. 3명의 장성은 사진을 보고 일제히 경악했다. 제인이가. 누가 감히 제인이에게 이런 짓을. 고미진 준장이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성웅 전 중장의 눈빛은 이글거렸다. 12사단 쌍용연대장 김태식 대령이라는 계자식이 내 사촌 동생이자 내 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부조리와 폭력을 가했다. 제인이는 내게 하소연했지만 나는 그게 군대다라고 윽박질렀지. 그 결과 내 손녀는 오늘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와 죽고 싶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가득했다. 군인은 군인다운 명예를 짓밟혔을 때 가장 잔혹한 복수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당한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이자 군 기강의 문제다. 하성태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아버지, 제가 감찰실장입니다. 당장 감찰팀을 꾸려 12사단으로 내려가 김태식 대령을 구속시키겠습니다. 안 돼. 하성웅 전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법적 절차대로 하면 저 녀석은 징계 몇 개 받고 끝날 거다. 우리 손녀에게 가한 고통만큼 그 고통을 되돌려줘야 한다. 고태영 준장이 냉철하게 분석했다. 군단장인 제가 직접 연대장에게 압력을 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급의 상하 관계는 분명하지만 직접적인 지휘 계통 바뀝니다. 그래서 전부 가는 거다.
하성웅 전 중장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다. 하성태 중장, 고태영 준장, 고미진 준장. 3명의 현역 장성이 한꺼번에 12사단 쌍용연대에 출동한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그것은 김태식 대령의 비리 기록과 사생활 정보가 담긴 블랙박스였다. 고미진 준장, 넌 수방사 예하 부대장 자격으로 군 기강 확립 및 비밀 작전 관련 현장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12사단으로 간다. 고태영 준장, 넌 7군단장 자격으로 군단 인접 부대 협조 사항 점검 명분으로 동행한다. 하성태 중장, 넌 감찰실장 자격으로 긴급 특별 감찰 명분으로 내려가. 그리고 나는 하성웅 전 중장은 자신의 중장 전역 군복을 가리켰다. 하성웅 전 중장으로서 707특임대 전후회장으로서 연대 방문 초청 형식으로 비공식 동행한다. 4개의 별, 3개의 현역 보직, 하나의 전역 대장. 이것이 바로 특임대 가문이 보여줄 최후 통첩이다. 김태식 대령. 이제 내가 군대 맛을 제대로 볼 차례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피와 멍울로 얼룩진 죄인의 고통이 경로로 변해 대한민국 군부를 뒤흔들 전쟁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강원도 인제군 제12보병사단 쌍용연대 본부. 저녁 9시 30분. 산간 지역의 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연대 본부 막사 주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대장 김태식 대령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앉아 내일 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도 하재인 하사를 극한까지 몰아붙인 것에 대해 내심 만족하고 있었다. 하성웅 전 중장의 손녀라는 꼬리표를 가진 여군을 짓밟는 행위는 김 대령에게 일종의 비뚤어진 쾌감을 주었다. 그때 연대 본부 앞마당에 중장 표식이 선명한 육군 지프차 3대가 굉음을 내며 멈춰섰다. 뒤이어 사단장 전용 세단 1대가 도착했다. 연대 당직 사령과 당직 부관은 영문도 모른 채 뛰쳐나왔다. 평소 연대장이 사단장 차를 불러도 이렇게 요란하게 오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인물들은 당직 사령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 가장 먼저 내린 이는 서슬 퍼런 눈빛의 하성태 중장이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명함은 군 내부에서 저승사자나 다름없었다. 그 옆에는 위압적인 체구의 고태영 준장, 7기동 군단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났다. 그리고 단정하고 강인해 보이는 고미진 준장이 뒤따랐다. 3명의 현역 장성. 그것도 서로 다른 부대와 보직을 가진 장성들이 예고 없이, 그것도 동시에 연대 막사 앞에 나타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누구십니까? 지금 시각에 불시에 방문하시면. 당직 사령이 얼떨결에 경례를 붙이며 물었다. 하성태 중장이 주머니에서 군복 명찰을 꺼내 보여줬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하성태 중장이다. 지금부터 이 연대에 긴급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연대장 김태식 대령에게 당장 내 앞으로 나오라고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쇠를 깎는 듯 차가웠다. 당직 사령이 혼비백산하여 연대장실로 뛰어 올라갔다. 잠시 후 가장 마지막 차에서 내린 인물에 연대 관계자들은 숨을 멈췄다. 하성웅 전 중장. 비록 전역했지만 대한민국 군부에 그의 이름과 영향력은 현역 대장 못지않았다. 그는 707특임대 전후회장 명찰을 달고 꼿꼿한 자세로 연대 본부를 응시했다. 4명의 거대한 별이 쌍용연대의 밤하늘에 동시에 뜬 것이다. 김태식 대령은 당직 사령의 보고를 듣자마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찰실장 중장, 7군단장 준장, 수방사 예하 부대장 준장, 그리고 하성웅 전 중장까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 와도 이렇게까지 요란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명확했다. 하재인 하사. 김 대령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재인 하사가 할아버지에게 하소연했을 때도 그게 군대다라는 차가운 일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그녀를 더 괴롭혔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일침이 폭풍 전야의 고요였음을 증명했다. 김태식 대령은 황급히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충성. 연대장 김태식 대령입니다. 중장님, 준장님들 그리고 하 전 중장님. 이렇게 늦은 시각에 무슨 일로? 김 대령은 최대한 공손하고 당황하지 않은 척 경례했다. 하성태 중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김 대령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김 대령. 지금부터 이 연대의 모든 지휘권은 일시적으로 감찰실과 합동감찰팀에 귀속된다. 연대장실을 비우고 우리는 지금부터 태극회의 명의로 진행되는 비밀작전 관련 현장 점검 및 긴급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하성태 중장의 명령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김 대령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감찰이요? 제가 연대를 이끈 이래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항하려 했다. 이때 고미진 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해? 김 대령. 내가 지금 수방사 예하 부대장 명의로 온 것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극비 임무 때문이다. 내가 이 연대에서 군 기강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부조리와 폭력 그리고 그 희생양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어 고태영 준장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7군단장인 내가 내 연대 코앞까지 온 것은 내가 한 여군 하사에게 가한 비겁한 폭력 행위가 군 전체의 기강을 해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기 위함이다. 김태식 대령. 내 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 대령은 이 모든 것이 하재인 하사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는 하재인의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비굴하게 변명했다. 하전 중장님, 오해십니다. 하하사는 제가 특별히 엄격하게 훈련시켜서 707특임대 가문의 명성에 걸맞은 군인으로 키우려던 것뿐입니다. 폭력이라니요. 모두 군기를 잡기 위한 정당한 교육이었습니다. 그의 변명에 하성웅 전 중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귓가에 번개처럼 박혔다. 정당한 교육? 내가 내 손녀의 얼굴에 남긴 멍 자국과 그녀의 팔에 남긴 시퍼런 흔적, 그리고 그녀의 영혼에 새긴 죽고 싶다는 절망감이 정당한 교육이었나? 김태식. 하성웅 전 중장이 김 대령에게 다가갔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김 대령은 뒷걸음질 쳤다. 나는 내가 연대장으로서 군 기강을 잡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한 행위는 군인이 아닌 깡패의 짓이다. 내가 하재인에게 가한 고통 그대로 지금부터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게 해주겠다. 하성웅 전 중장의 말에 김태식 대령은 무너졌다. 그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하성태 중장은 즉시 감찰팀을 소집했다. 감찰팀은 연대본부, 생활관, 훈련장 등 모든 곳을 봉쇄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성태 중장은 연대장실 금고와 비밀 서류를 압수했다. 그리고 김 대령의 휴대폰과 컴퓨터 포렌식 조사를 명령했다. 그의 목적은 김 대령이 하재인 하사 외의 다른 부대원들에게 저지른 부조리와 비리 행위를 찾는 것이었다. 고미진 준장은 여군 생활관과 하재인 하사가 사용했던 공간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녀는 여군들의 침묵 속에 숨겨진 고통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언을 끌어냈다. 김태식 대령이 여군들을 상대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당한 휴가 제한을 가했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고태영 준장은 연대 인사과를 장악하고
김대령의 보직 인사에 대한 압력 행사, 특혜성 진급 및 징계 기록 조작 여부를 철저하게 파헤쳤다. 특히 김대령이 하재인 하사의 부모님 707 특임대 중령소령을 견제하기 위해 재인에게 의도적으로 열악한 보직을 부여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하성웅 전 중장은 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특임대식 청문회를 열었다. 연대 부관, 주임원사 등 핵심 간부들은 하 전 중장의 카리스마와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김대령의 비위 행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연대 본부 지하 벙커에서 나왔다. 김대령은 이 벙커를 개인적인 징벌실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하성태 중장 팀이 벙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희미한 피냄새와 섬뜩한 고문 도구들을 발견했다.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재인 하사를 불러내 군장의 무게를 늘려가두거나 비인간적인 체벌을 가했던 장소였다. 감찰팀이 벙커 한쪽 벽에서 발견한 것은 긁힌 글씨였다. 하성웅 전 중장 손녀. 내가 얼마나 버틸지 보자. 이는 김태식 대령이 하재인 하사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그것을 즐겼으며 심지어 가문의 이름을 언급하며 모욕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증거를 본 하성웅 전 중장은 분노로 인해 온몸을 떨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그는 김태식 대령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응조렸다. 내가 감히 내 손녀에게 버티라고 했느냐? 이제부터 내 차례다. 내가 너를 이 군복에서 영원히 버티지 못하게 해주겠다. 특별감찰은 꼬박 이틀 밤낮으로 진행되었다. 김태식 대령은 연대장실이 아닌 연대구금 시설에 감금되어 철저히 격리되었다. 이틀째 새벽 인제 쌍용연대. 하성태 중장은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김태식 대령을 소환했다. 연대장실이 아닌 벙커에서 발견된 징벌실이었다. 김태식 대령은 수척해진 얼굴로 끌려왔다. 그는 4명의 장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중장님, 준장님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재인 하사에게 한 짓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성웅 전 중장은 그의 애원을 싸늘하게 무시했다. 내가 하재인에게 고통을 줄 때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잊었나? 내가 정당한 교육이라고 포장했던 폭력은 한 군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 이제 와서 가족을 들먹이는 것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행동이다. 하성태 중장이 군형법 조항을 읊기 시작했다. 상관의 부하 폭행, 직권 남용, 부조리 행위, 군사기밀 누설 및 비위, 그리고 강제 추행 의혹. 그의 죄목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김태식 대령을 군형법 제48조 직권 남용 가혹행위, 제52조 가혹행위, 제62조 부정행위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구속한다. 당장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혀 서울로 이송한다. 사단장에게는 감찰 결과가 통보되었으며 이미 당신의 보직 해임 및 긴급 체포 명령이 발부되었다. 김태식 대령은 무너졌다. 그는 절규하며 하성웅 전 중장에게 매달렸다. 하 전 중장님, 제발.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성웅 전 중장의 마지막 말은 냉정했다. 내가 군복을 벗는 순간 너는 군인의 명예를 잃은 짐승일 뿐이다. 평생 그 죄를 지고 살아라. 김태식 대령은 군사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인제 쌍용연대의 밤하늘에 떴던 4개의 별은 한 부조리한 연대장의 악행을 단죄하고 한 여군 하사의 명예를 회복시킨 역사의 밤으로 기록되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군수도병원. 며칠 후 김태식 대령이 구속된 후 하재인 하사는 곧바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몸은 심각한 영양 부족과 외상으로 인해 상처투성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였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군복 입은 사람을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하성웅 전 중장과 하성태, 고미진, 고태영 장성들은 매일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엄격한 장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손녀, 사촌 동생, 조카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가족이었다. 어느 날 병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멍하니 보던 제인에게 하성웅 전 중장이 다가왔다. 그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다. 제인아.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부드럽고 떨렸다. 제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성웅 전 중장은 제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멍든 손을 잡았다. 내가 내게 하소연했을 때 나는 내 고통을 외면했다. 그게 군대다라는 내 낡은 생각과 특임대 가문의 명예만을 중시했던 오만함 때문에 나는 내가 겪은 고통을 단련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707특임대 최정예 장군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은 그가 살아온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잊고 있었다. 군인은 강인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부하를 지키는 명예를 가져야 한다. 내가 혼자서 그 모든 부조리와 폭력을 견뎌내려 했던 용기. 그것이야말로 김태식 같은 비겁한 연대장 수백 명보다 더 강한 군인의 정신이었다. 그는 제인의 손에 입을 맞췄다. 미안하다, 제인아. 내가 너의 고통을 외면한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겠다. 제인은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저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괜찮다. 내 삼촌, 고모, 고모부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 뒤에 있다. 내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너는 이 나라 군대의 부조리를 세상에 드러낸 진정한 군인이다. 하재인 하사의 사건은 군 감찰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었고 김태식 대령의 구속과 군법 재판 회부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특임대 가문의 반격이라는 이름으로 군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파문은 국방부의 대대적인 군대 내 부조리 척결 및 인권 개선 특별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며칠 후 병실에 하성태 중장이 찾아왔다. 그는 깨끗한 새 군복과 새로운 명찰을 제인에게 건넸다. 제인아, 김태식 대령의 구속으로 너의 모든 기록은 정정되었다. 너는 이제 국방부 특별보직 부대로 인사이동이 결정되었다. 하성태 중장이 말했다. 국방부 특별보직이요? 제인이 놀라서 물었다. 응. 국방부 직속 군 인권보호 및 부조리 척결 특별팀이다. 너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바탕으로 앞으로 군대 내 부조리를 뿌리 뽑는 핵심 인력이 될 것이다. 너의 멍든 팔과 고통스러운 경험은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강한 무기가 될 거다. 하성태 중장이 미소 지었다. 이어서 고태영 준장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너는 지금 당장 제대해도 된다. 하지만 내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다시 세우길 원한다면 삼촌은 내가 군에 남아 정의를 위해 싸워주길 바란다. 제인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을 되새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뒤에는 가족의 든든한 지원과 그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다. 제인은 새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넉나간 눈빛이 아니었다. 강인함과 정의감으로 가득 찬 진정한 군인의 눈빛이었다. 몇 달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하재인 하사는 이제 국방부 인권특별팀의 핵심 요원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매일매일 군대 내 부조리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한 증거이자 무기였다. 어느 날 국방부 특별팀 사무실. 하재인 하사는 한 신병의 고충을 접수하고 있었다. 그 신병은 부당한 폭언과 차별을 겪고 있었다. 제인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다. 그녀의 앞에 하성웅 전 중장이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제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인아, 이제야 알겠다. 하성웅 전 중장이 말했다. 내가 너에게 그게 군대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강한 힘과 규율만이 군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군대는 약자를 지키고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내가 겪었던 고통, 내가 흘린 피와 눈물은 이 군대를 정화하는 가장 값진 걸음이 되었다. 내 덕분에 수많은 하급 부대원들이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하성웅 전 중장은 꼿꼿한 자세로 사랑하는 손녀 하재인 하사에게 격려했다. 하하사, 너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명예롭고 강한 군인이다. 고맙다. 제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교훈과 감동,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군대라는 조직은 강한 힘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지만 그 힘은 약자를 짓밟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이 소설은 군인 정신의 진정한 가치가 용기 있는 목소리와 부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존엄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재인 하사의 고통은 그녀 개인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모든 군인들에게 군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위대한 희생이 되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국방부 직속 군 인권보호 및 부조리 척결 특별팀 사무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다. 하재인 하사가 국군 수도병원에서 퇴원하고 새 보직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그녀의 경험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제인의 새 근무지는 국방부 청사별관, 군 인권보호 및 부조리 척결 특별팀약칭 인권특임팀이었다. 이 팀은 하성웅 전 중장 일가의 쌍용연대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여 창설된 곳이었다. 팀장은 하성태 중장의 강력 추천으로 특진한 강지호 중령이었다. 강 중령은 707특임대 출신으로 하성태 중장과는 오랜 전우였으며 탁월한 인품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하사. 강지호 중령이 서류를 보다가 제인을 불렀다. 그는 인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오늘 우리 팀에 들어온 첫 번째 공식 사건이다.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예하모 포병부대. 병장 한 명이 극심한 부조리를 견디다 못해 탈영했다가 붙잡혔어. 상황이 심각해. 제인은 경례를 붙이고 강 중령이 내민 서류처를 받아들었다. 피해 병장의 이름은 정민규. 그의 진술서에는 구타, 폭언, 가혹행위는 기본이었고 선임들이 정 병장의 어머니께 받은 반찬을 몰래 버리거나 종교를 이용해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탈영병 사건이지만 우리는 부조리 희생자 사건으로 본다. 강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태식 대령 사건을 통해 알았잖아. 부조리는 시스템의 곰팡이야. 우리는 그 뿌리를 뽑아낼 유일한 살균제지. 하하사, 자네는 이 사건을 피해자의 시선에서 접근해야 해. 군 조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인권과 정의만을 생각하라. 제인은 서류처를 꽉 쥐었다.
정민규 병장의 진술서에서 그녀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막다른 골목의 절망감. 중령님, 제가 현장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피해자 병장과 그의 부모님을 먼저 만나봐야 합니다. 제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강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고미진 준장님께서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다. 수방사 예하 부대장 자격으로 현장 지원을 약속하셨으니 고 준장님의 지원을 받아 포천으로 향해라. 하하사 군의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을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제인은 다시 한번 경례를 붙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이전처럼 희생자가 나오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정의의 집행자였다.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예하모 포병부대. 다음 날 오후 하재인 하사와 고미진 준장 그리고 인권특임팀 소속 오대석 대위가 포천의 해당 부대에 도착했다. 부대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다. 연대장 박정우 대령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고 준장님, 하하사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정민규 병장 사건은 이미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 중이며 관련 선임 병사들은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이 일로 군단장님까지 보고가 올라갔는데 박 대령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고미진 준장의 눈빛은 박 대령의 변명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 대령, 군단장에게 보고가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부대에서 부조리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방증한다. 사단 헌병대 조사는 군 기강 확립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우리는 피해자 인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모든 관련자들을 불러 특히 피해자 병장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핵심 선임들의 격리 조치 장소를 파악한다. 하재인 하사는 박 대령의 안내를 받아 부대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으로 먼저 향했다. 생활관은 겉보기엔 깔끔했지만 묘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인은 병사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부조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가 공모하는 침묵의 카르텔임을 직감했다. 혹시 정민규 병장 외에 다른 부조리를 겪은 병사 있습니까? 제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병사가 땅만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부조리의 강고한 벽을 보여주었다. 이때 오대석 대위가 제인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하하사, 정 병장의 부모님이 외출을 신청해서 부대 밖 면회실에 와 계십니다. 부모님을 먼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 밖 면회실. 정민규 병장의 어머니 이숙희 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쉬었다. 하하사님, 저희 민규 좀 살려주세요. 이숙희 씨가 제인을 보자마자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 애가 입대하기 전에는 얼마나 밝고 씩씩했는데요. 군대에 간 지 1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서 돌아왔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엄마 나 좀 제발 여기서 꺼내줘라고 소리질러요. 제인은 자신의 과거가 투영되는 듯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 제가 하재인 하사입니다. 저 역시 부조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조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드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 부조리를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신뢰를 주려 노력했다. 제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민규 병장의 부모님은 눈물을 쏟았다. 그들은 정 병장이 탈영 직전 보낸 메시지들을 제인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내가 만든 도시락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어. 선임들이 내 엄마 반찬은 냄새 난다고 했어. 내가 좋아하는 빵은 짓밟혔고 매일 밤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하면 발길질을 당했어.
나 이제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특히 정 병장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선임은 최상병이었다. 최상병은 부대 내에서 아버지의 권력지역 유지의 아들이자 부대 재정 지원에 깊숙이 관여를 믿고 병사들을 사적으로 부리면 부조리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게 단순한 병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간부들의 방조와 묵인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상병의 부모님이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는 지휘관의 직권 남용 및 부조리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인은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부대로 돌아왔다. 핵심은 최상병의 뒤를 봐주고 있는 간부들을 찾는 것이었다. 포천 포병부대 격리된 선임병사 생활관. 다음 날 아침, 하재인 하사는 고미진 준장의 지시에 따라 정민규 병장을 괴롭힌 핵심 선임 병사들이 격리되어 있는 생활관을 찾았다. 하하사, 이 병사들은 이미 헌병 때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병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 부대에 기부한 금액만 수천만 원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을 방치한 부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대석 대위가 귀띔했다. 제인은 최상병을 포함한 3명의 선임병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상병. 내가 정민규 병장에게 가한 모든 부조리는 이미 진술서와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내가 내 아버지의 힘을 믿고 내 죄가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하나? 제인이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다. 최상병이 코웃음을 쳤다. 하사님, 군대는 빽이 없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제가 조금 거칠게 군 건 맞지만 이 부대에 저보다 더 심한 짓을 하는 간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만 잡는다고 이 부대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간부? 제인의 귀가 번쩍 뜨였다. 내가 아는 부조리에 가담한 간부가 누구인가? 최상병은 여전히 거만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저보다 더 심각한 건 이 부대 주임원사입니다. 김상필 주임원사. 그 양반이 부대 PX 물품 납품 비리부터 시작해서 병사들 휴가나 외박을 미끼로 사적인 노역을 시켰습니다. 저도 그 주임원사의 지시 때문에 정 병장을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정 병장 아버지가 부대 간부들의 비리를 제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인이 찾던 내부의 균열이었다. 단순히 병사 간의 부조리가 아닌 지휘 계통의 비리와 부조리가 얽힌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제인은 즉시 김상필 주임원사에 대한 긴급 조사를 요청했다. 고미진 준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하성태 중장의 감찰실 압력으로 김 주임원사의 비리 혐의가 단 몇 시간 만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상필 주임원사는 지난 10년간 부대 PX 운영 및 물품 납품 과정에 개입하여 수억 원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 또한 그는 부조리 방조를 넘어 부조리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 정민규 병장의 아버지 비리 제보 소문은 김 주임원사가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최상병을 이용해 정 병장을 괴롭히도록 종용한 것이었다. 조사가 진행되자 김 주임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박정우 대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박 대령님도 아시잖습니까? 모든 것은 연대장님의 지시와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 혼자 독박 쓸 수는 없습니다. 김 주임원사가 절규했다. 이때 강지호 중령과 하성태 중장이 헬기를 타고 부대에 도착했다. 상황이 박 대령의 손을 떠났음을 의미했다. 하성태 중장이 박정우 대령을 연대장실로 불렀다. 박 대령. 김 주임원사의 비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당신은 연대장으로서 이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알고도 묵인했나 아니면 몰랐나? 박 대령은 고개를 떨구었다. 중장님, 저는 연대 전체의 안정을 위해. 안정?
부조리와 비리로 얼룩진 안정은 군대가 아닌 범죄 조직에서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성태 중장의 목소리가 격렬해졌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인권을 짓밟았고 비리를 방조했다. 김태식 대령 사건을 보고도 당신은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결국 김상필 주임원사는 즉시 군사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박정호 대령은 지휘 책임을 물어도직 해임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재인 하사는 부대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저는 하재인 하사입니다. 저 역시 부당한 폭력과 부조리를 겪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조리는 여러분의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저 인권특임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정민규 병장 사건은 단순한 탈영병 사건이 아닌 군 시스템의 비리와 부조리가 얽힌 거대한 사슬을 끊어낸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하재인 하사의 용기와 끈기는 또다시 군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인권특임팀 사무실. 늦겨울의 추위가 엄습하던 시기. 정민규 병장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포천 포병부대의 악습을 뿌리 뽑은 후 하재인 하사는 인권특임팀의 핵심 요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녀의 존재는 부조리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고 부패한 간부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강지호 중령이 재인을 호출했다. 강 중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책상 위에는 일반적인 서류가 아닌 암호화된 파일이 담긴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하사. 이번 사건은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부조리는 군 기강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폭력과 비리였다면 이번 타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초대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아. 강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떤 사건입니까? 재인이 경례하며 물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이 USB를 우리 팀에 보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 부특전사 예하, 특히 707 특수임 무대대 707특임대 내부에서 기밀 장비 유출 및 무기 밀매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내용이다. 재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707특임대는 그녀의 할아버지, 부모님, 삼촌, 고모까지 모두 몸담았던 그녀 가족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707특임대요? 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그곳 출신입니다. 혹시 저희 가족과 연관된? 강중령은 재인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익명 제보자는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부조리가 아닌 반역 행위에 가깝다. 그리고 제보서에 내 할아버지 하성웅 전 중장님과 관련된 코드 네임이 언급되어 있어. 제보자는 특임대 내부의 암묵적인 침묵 카르텔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하재인 하사라고 지목했다. 강 중령은 USB를 재인에게 건넸다. 하성태 중장님께도 보고했지만 중장님은 내가 가족의 명예를 위해 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내게 선택권을 주겠다. 내 가족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부담스럽다면 다른 팀원에게 넘겨도 된다. 제인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가 군에 입대한 것은 강요 때문이었지만 군인이 된 이후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 명예를 걸고 지켜온 특수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비리가 벌어졌다면 그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707특임대 가문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었다. 중령님, 맡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군 조직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저의 의지는
제 가족의 명예와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제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들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용산 특임팀 비밀작전실. 심야. 제인은 USB에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는데 꼬박 이틀을 매달렸다. 파일 해독은 고미진 준장현 수방사 정보부대 담당의 정보팀 도움을 받아 겨우 성공할 수 있었다. 파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707특임대가 비밀리에 운용하는 최첨단 감시 및 정찰 장비와 특수 폭발물 처리 키트 등이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외부에 유출되었고 그 대가로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특임대 내부의 특정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들이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아킬레스라는 코드 네임이었다. 제보자는 이 아킬레스가 장비 유출을 주도했으며 이 인물이 하성웅 전 중장과 과거 특임대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였고 현재는 특전사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 간부라고 지목했다. 코드 네임 아킬레스. 하성웅 전 중장님과 막역한 사이의 고위 간부라. 제인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설마 삼촌이나 고모부 고모는 아닐 거야. 하지만 특임대 출신 장성급 인맥은 너무나 넓어. 제인은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비리가 만약 할아버지의 전우와 관련 있다면 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료를 분석하던 중 아킬레스가 장비 유출 대금으로 사용한 비밀 계좌의 주인이 오태성 준장임을 밝혀냈다. 오태성 준장은 현재 특전사 예하의 핵심 부대장으로 하성웅 전 중장의 젊은 시절 707특임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가장 신임하던 후배였다. 오태성 준장. 아킬레스가 이 사람이라니. 제인은 경악했다. 오태성 준장은 제인의 가족과도 친분이 두터웠으며 제인에게 군 입대를 권유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제인은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강지호 중령이 특임팀 사무실로 들어섰다. 하하사. 오태성 준장이 이번 주말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은밀한 접선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장비 유출의 최종 구매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직접 현장을 급습해야 한다. 제인은 결단했다. 중령님, 저와 오대석 대위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오 준장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특급 호텔 파크마린 펜트하우스. 주말 저녁. 부산의 밤은 화려했지만 제인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제인은 오대석 대위 그리고 고미진 준장의 지원을 받은 특전사 기동팀 소수 인원과 함께 해운대 파크마린 호텔 주변에 잠복했다. 작전명은 정의의 징벌 퍼니슈먼트 어브 저스터스였다. 제인은 호텔 직원으로 위장하여 오태성 준장이 머무는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군복 아래에는 방탄복과 권총이 숨겨져 있었다. 하하사, 긴장하지 마. 오 준장은 내 가족에게는 무장 해제 상태일 거야. 하지만 놈은 위험한 인물이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후퇴해. 무전으로 강지호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인은 펜트하우스 문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문을 열자 오태성 준장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중동계로 보이는 건장한 체구의 남성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현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과 기밀 장비의 샘플 사진이 놓여 있었다. 오 준장님, 룸서비스입니다. 제인이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태성 준장은 제인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하제인? 내가 왜 여기에? 너 인제 연대에 있어야 할 텐데. 내 할아버지는 아시니? 오 준장은 당황하며 중동계 남성을 흘끗 쳐다보았다. 제인은 침착하게 서빙 카트를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오 준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킬레스의 모든 비리를 알고 왔습니다. 기밀 장비 유출, 무기 밀매, 그리고 검은 돈. 당신이 하성웅 전 중장님께 했던 배신을 제가 맡겠습니다. 오 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건 내가 알 일이 아니다. 내가 감히 나를. 그는 소파 뒤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려 했다. 그 순간 제인이 서빙 카트를 뒤엎으며 몸을 날렸다. 작전 개시. 오대위님 진입하십시오.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오대석 대위와 기동팀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오태성 준장은 권총을 빼들고 제인을 향해 겨냥했다. 감히 내까지 깨. 내 할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건 너야. 제인은 재빨리 권총을 빼들고 오 준장의 손목을 향해 발포했다. 탕! 오태성 준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놓쳤고 중동계 남성은 곧바로 기동팀에 제압당했다. 오태성 준장. 당신이 특전사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당신의 배신은 군인으로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며 말했다. 오태성 준장은 피 흘리는 손목을 붙잡고 분노와 좌절로 제인을 노려보았다. 내 할아버지도, 그가 지키려던 군의 명예도 이 더러운 세상에서는 아무 소용없어. 너는 나처럼 될 거야. 결국 군복을 벗게 될 거라고. 제인은 단호하게 답했다. 저는 당신처럼 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군복의 명예를 지킬 겁니다. 당신이 유출한 모든 장비는 회수될 것이며 당신은 군법에 따라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오태성 준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군사경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 특급 호텔에서 벌어진 이 비밀 작전은 하재인 하사의 군 생활에 또 하나의 굵직한 획을 그었다. 그녀는 가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직 정의와 명예를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비리를 척결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및 서초구 방배동 저택. 봄의 시작. 오태성 준장 사건이 마무리되고 봄이 시작되었다. 오 준장은 기밀 장비 유출 및 반역죄에 준하는 혐의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특전사 내부에 연루된 간부들까지 모두 척결되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깊은 부패 사슬을 끊어낸 정의의 일격으로 평가받았고 그 중심에는 하재인 하사가 있었다. 제인의 공적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녀는 국방부 장관 표창과 함께 중사로 조기 진급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의 부조리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으며 군 인권 시스템 개선의 상징이 되었다. 사건 종결 후 하재인 중사는 서초구 방배동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거실에는 하성웅 전 중장과 하성태 중장, 고미진 준장, 고태영 준장이 모두 모여 제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처럼 딱딱한 군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함께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하성웅 전 중장은 꼿꼿한 자세를 풀고 제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가는 촉촉했다. 제인아, 내가 김태식 연대장 사건을 터뜨렸을 때 나는 내가 약해서 당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오태성 준장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을 때 나는 깨달았다. 하 전 중장이 말을 이었다. 내가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특임대의 명예가 사실은 썩은 침묵과 부패한 관행 아래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태성이는 내 가장 신임하던 후배였지만 결국 명예를 배신했지. 하지만 너는 강요된 군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군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도려냈다. 그는 제인에게 격려하려 했지만 제인이 그의 팔을 막았다. 할아버지, 격려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강요나 가족의 명예가 아닌 저 스스로의 신념으로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제인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힘이 있었다.
하성태 중장이 웃으며 제인의 어깨를 감쌌다. 맞다. 제인아. 너는 이제 하성웅 장군의 손녀가 아닌 하재인 중사 그 자체로 군의 영웅이다. 내가 오준장을 단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쌓아올린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이다. 고미진 준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내가 인제 연대에서 흘린 피와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우리 가족을 그리고 이 군대를 구했어. 고모는 내가 자랑스러워. 진정한 명예는 별의 개수가 아닌 올바른 침묵을 깨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가족들은 제인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과거의 강요와 억압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묶인 가족의 재결합이었다. 제인은 이 포옹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아물고 있음을 느꼈다. 하재인 중사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용기의 교본이 되었다. 그녀는 국방부 특별팀에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군의 문화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데 전념했다. 그녀의 노력으로 하급자 인권보호 특별조항이 신설되었고 모든 부대에는 제인 중사처럼 부조리에 맞서 싸운 피해자 출신 군인이 최소 1명씩 배치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어느 날 제인 중사는 강지호 중령과 함께 포천 포병부대를 다시 방문했다. 정민규 병장 사건 이후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탈바꿈했다. 병사들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고 간부들은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갖추었다. 그곳에서 제인은 정민규 병장을 만났다. 그는 이미 부조리의 상처를 극복하고 모범적인 병사로 복무 중이었다. 하 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 병장이 격려하며 말했다. 중사님 덕분에 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부대가 무섭지 않습니다.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인 중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정 병장, 군복의 무게는 총이나 군장의 무게가 아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용기의 무게다. 내가 겪은 고통이 이 부대를 바꾼 것이다. 이제 너는 너와 같은 아픔을 겪을 후배들을 지킬 책임이 있다. 정민규 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